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방송할 주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쉰 이유는 하루 정도 좀 지켜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어제는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내부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방국을 제물로 바쳐서 미국을 살찌운다. 이것이 달라질 트럼프죠. 물론 바이든 정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시기는 이것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도 독일을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먼저 이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 다급합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군으로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이죠. 그래서 나토군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후방에 이렇게 이제 딱 버티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군은 나서서 최전선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깜찍한 발상을 젤렌스키 측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모조리 갈아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후방의 영토는 이제 서구가 독식을 하겠죠. 마치 코소보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분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러시아 영향권이다. 이렇게 러시아가 결심을 했고 이미 전쟁 초기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르비프 지역에 있는 야보리프 이제 나토 훈련소, 여기에 전쟁 초기에 킨자리나 이런 미사일을 쏘아서 수백 명을 이제 이 무지개 다리로 보냈습니다. 나토 용병들, 국제 용병들 이들이 다 있었죠. 이것은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 곰이 나무에 이제 손으로 쫙 꺾고, 자, 여기는 내 영역이야. 이런 영역을 선언한 거죠. 만약 여기에 이제 나토군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곧 3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유럽 국가들, 이들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이 2년 반을 넘어서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약함을 상징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자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플러스 나토입니다. 이들과의 전쟁이죠. 여기에 일본이나 한국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자산 이것을 완전히 크러쉬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한 이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방에 나토 용병이나 이런 애들이 오면은 중간중간에 킨자를 보내서 이제 몇십 명씩 날려버리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러시아의 이제 군사적인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이제 이 트럼프에 반대했던 미국의 하이테크 업체들, 이들이 사실은 이 트럼프를 상당히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당선을 이제 지원한다,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 내 제조업체 그리고 첨단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트럼프 당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을 하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은 상당히 이제 불길한 징조죠.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는 이제 외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브릭스에 가담한 국가는 100% 관세,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허한 협박이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 이런 것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100% 관세를 하게 되면은 완벽한 이제 이 보호무역 이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은 자생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협박이죠. 그런데 이런 협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미국 내로 공장을 옮기도록 유도를 하는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관세 부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 이제 페트로달러 지위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또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엔화나 원화 같은 아시아 수출국의 통화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트럼프 리스크로 또 하락을 했죠. 트럼프가 유럽 안보에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 유럽은 사실상 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군사력이라는 것 자체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은 나토에서 손을 빼겠다 뭐 이런 두려움을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제 이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의 선거 승리가 세계 경제에 이제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높은 관세 그리고 미국 내 세금 감면 이것은 법인세도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소득세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주요 국제 협정에 탈퇴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반대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트럼프는 경제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이든 정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이기주의로 이렇게 전체적인 항공모함을 턴했습니다. 미국이라는 항모가 있으면 이것을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턴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오래되었습니다. 뭐 바이든 정부 그 이전에 이제 오바마 이런 자들은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겁니다. 마치 미국이 다른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탕 발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미국 이익 극대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죠. 물론 뭐 모든 나라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 부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무기조차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 거죠. 뭐 부품이라든가 원료 수많은 것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미국 패권 유지가 이제 지속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무대에 대해서 상당히 기만적으로 대해왔습니다. 뭐 제가 기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3세계 입장입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이렇게 이제 구애를 하고 손을 벌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푸틴 집권 초기, 뭐 2000년대 초반은 서구에 구애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푸틴 저놈은 독일의 간첩이 아닌가? 이 푸틴은 미국과 독일에 계속 구애를 하는 거죠. 러시아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뭐 독일에 투자를 요청하고 미국에 투자를 요청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푸틴 집권 초기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이나 독일의 이제 진짜 속내를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2007년에 미넨 선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제3세계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야, 이제 내 말만 들으면은 너희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쏘가서 많은 나라들이 넘어갔죠. 특히 오바마 집권 시기 때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는 전 세계의 색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이 색깔혁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도 이 서구 세계처럼 한국이나 일본,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처럼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이집트 뭐 곳곳에서 색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색깔혁명을 하고 정부를 때렸고 그리고 친미 정부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인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것은 오지 않습니다. 이집트 경제, 뭐 브라질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서 뭐 제가 과거에 방송에도 만든 적이 있지만 아르헨티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먼 주범은 사실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친미 정권을 이용해서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우회적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빚더미에 앉히는 거죠.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밀레이 정권이 들어서고 자, 이들이 미국과 단절하고 뭐 디폴트를 내고 이것이 아니라 미국 월가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터냈습니다. 뭐 이것의 결과는 비극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르헨티나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도, 브라질, 이집트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투자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기다렸던 것은 오지 않습니다. 가끔씩 와가지고 야, 니네들의 민주주의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제 설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제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저놈들은 말이야 이 와서 설교지만 하고 가더라. 그런데 중국은 돈을 들고 와서 철도도 닦고 그리고 댐도 지어주더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런 기만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뭐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야 임마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주고 그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즉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를 했던 거죠. 물론 미국은 이것은 약탈적인 대출이다, 기만적인 정책이다, 식민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인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미국과 서구에게 야 설교질 그만해라,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 블락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이디 벤스가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로 잠깐 가겠습니다. 독일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 이제 뭐 거대한 뭐 퀄리티나 뭐 제품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제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어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죠. 그런데 이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제조업체들이 크게 착각한 것은 러시아 에너지의 귀중함,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독일 경제 제조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우크라이나전 이제 불장난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독일 제조업은 무너졌습니다. 2023년 한 해 4천억 유로, 하나로는 뭐 한 이제 500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보조금을 만들어서 독일 제조업체 그리고 일반 가게 에너지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에너지 비를 조금 낮추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매년 뭐 500조씩 이런 식의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리고 이번에는 보시입니다. 이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 뭐 세계적인 부품회사도 결국 독일 내 공장을 문을 닫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 독일 정권, 현 숄츠 정권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 정부가 이제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숄츠는 의회에서 이제 소수당으로 독일을 통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무언가 안건을 꺼내 들었을 때, 자, 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내각 책임제에서 이 정권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내에는 부채를 어느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로존 스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스트리 조약에 의해서 이 유로존 국가들은 부채 상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이런 데 그것을 강요를 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은 돈이 없습니다.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법에 어느 이상 빚을 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숄츠는 노력을 했습니다. 숄츠 총리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뭐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독일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에게 일단 부채 상한선 여기에 관련된 이제 법을 막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불하고 이제 국채를 발행하자, 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할 때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결국 숄츠는 재무부 장관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은 숄츠 정당의 일원이 아닙니다. FDP의 이제 일원입니다. 집권 정부는 현재 SPD 그리고 녹색당, FDP 이렇게 세 개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숄츠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선거 전에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당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숄츠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선거를 하게 되면은 숄츠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야당은 빠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숄츠는 일단 먼저 지원부터 하자.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만약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군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렇게 되면은 정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젤렌스키 정권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뭐 젊은 남성들은 도망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약속했던 월급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이때는 이제 뒤로 나자빠지는 거죠. 자,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계속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쟁터에 밀어넣겠다. 대포밥으로 밀어넣겠다. 이것이 미국과 서유럽의 생각입니다.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독일 정권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류 언론, 한국 언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러난 재무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돈을 보내지 말고 토러스를 보내자. 이제 토러스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런데 숄츠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장관도 숄츠가 반대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토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러시아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가 이미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토러스가 옵니다. 토러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우크라이나에 없습니다. 결국 독일군이 그것을 쏘게 되는 거죠. 결국 독일군이 토러스 미사일을 러시아를 향해서 쏩니다. 이것은 독일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일에게 대응을 하겠다.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 독일 내에 있는 군사시설에 러시아가 뭐 킨자리나 이런 것을 날리겠다는 거죠. 자, 이런 위험성을 독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숄츠가 반대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은 숄츠가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결국 광대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제프리 삭스 교수가 나폴리타노 판사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키신저가 이 농담을 매우 자주 반복했다고 합니다. 야,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거다. 이렇게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당신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은 일단 도망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혼란을 좋아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원한다는 뜻은 당신과 관련돼서 어떤 전쟁이라든가 내전 이런 것을 일으키길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2022년 3월에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협상에 조인을 했습니다. 러시아 협상을 했죠. 그 다음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협박 그리고 설득, 회유 혹은 뭐 꼬임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합의를 뒤엎고 전쟁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 유럽은 패닉 상태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자, EU와 나토 엘리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것인가? 그들은 뭐 일단 충격을 받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프리 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미국의 네오리버럴 세력들은 나토를 계속 동진해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러시아에 이제 도전하고 러시아를 무찌르고 러시아를 쪼갠다. 자, 이런 모험,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나쁜 결말만 야기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프리 삭스도 경고를 했죠. 그런데 유럽은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불장난에 조인을 한 거죠. 미국에 대고 멈춰라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거다. 이렇게 미국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국가적인 특성을 떠올려 봅시다. 미국은 무모하게 끔찍한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역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쟁도 재앙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음 재앙이 이제 되었습니다. 많은 유럽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탕 발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미국은 떠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결국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만간에 떠날 겁니다. 이 전쟁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놓여 있는 우크라이나, 자, 정상적인 유럽의 지도자라면 미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운을 시험하지 말자. 당신은 이미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쭉 갔습니다. 루마니아까지 갔습니다. 이제 스탑해야 된다는 거죠. 러시아 국경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루지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미국에는 그런 자제력이 없습니다. 미국의 네오콘 세력, 미국의 네오리버럴 세력. 미국은 불장난을 저지르는데 자제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무심하게 불장난을 저지르고 뭐 몇십만, 몇백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손 떼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장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인들,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은 미국이 이제 시도하려는, 일으키려는 불장난, 여기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프리 삭스 교수는 뭐 지났지만은 유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존 커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만큼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냐?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자지구 사람들을 이 미저리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폭탄을 가져다 줍니다. 폭탄 맞으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간만에 존 커비 대변인은 아주 이제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은 TV에 나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8만 유로짜리 뭐 1억 한 2천만 원 됩니까? 이 시계를 딱 차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로스 어린이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글로벌리스트 앞잡이니까 뭐 8만 유로짜리 시계는 찰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올라온 재미난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고문입니다. 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이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설 거다. 이때 일본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 미국의 그냥 뭐 이 주구처럼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측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인도나 브라질 이런 국가들도 이런 판단 하에서 브릭스에 조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관련돼서 이제 우울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특히 삼성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 반도체가 어려워진 여러 가지 요인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 삼성이 중국 내 투자한 공장, 여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뭐 중국 업체에 파는 거, 이것을 미국이 뭐 팔을 비틀어서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성으로 하여금 미국 내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했죠. 이건 역시 과잉 설비 투자이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TSMC도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제 미국 내 공장을 지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삼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은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것은 뭐 루머입니다만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가 이렇게 뭐 인력을 뭐 30% 감축한다. 굉장히 극단적인 뉴스죠. 그런데 이 뉴스에 대해서 삼성은 나중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뭐 당장 뭐 30% 인력을 감축한다. 뭐 이런 것은 미국식의 발상이고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쉽지 않죠. 자, 삼성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뭐 일본 그리고 대만이 처한 딜레마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트리 친구가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설비 이건 뭐 결국 중국에 팔아야 됩니다. 중국 내에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이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입니다. 자, 이 삼성의 입장에서 가장 큰 구매자, 이 삼성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비자를 차단을 시킨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은 모두 미국 편을 들어서 경제적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유럽, 일본, 한국에서 그리고 그 외에 대만 이런 거 다 포함하겠습니다.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와 수백 개의 공장이 문을 닫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자살은 반도체나 자동차 부문뿐만 아닐 겁니다. 전 영역에 이제 걸쳐서 확산이 될 거라는 거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공장을 미국으로 뜯어옮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하나씩 자살을 한다, 셀프케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낮은 엔화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자체가 이제 부채가 많은 거죠. 뭐 이것은 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기본적으로 일본은 너무나 많은 금액을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일본 경제를 찌르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에 일본이 빠져 있다. 뭐 이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의 동향도 이제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고평가되고 유럽 제조업은 빈사 상태고 아시아존, 한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월가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존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유럽 하이테크의 마지막 이 크라운 주얼인 ASML. 자, 여기에 대주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월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기업도 과거 이제 IMF의 한국처럼 자, 이 월가에 의해서 사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세계 외교 무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트럼프는 일단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대이란 강경파죠. 뭐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입니다만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연방 대통령의 권한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브라이언 후크가 앞으로 이제 국무부의 이 트랜지션 팀, 이제 정권 인양 인수인계 팀 여기에 조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이란 이제 생션, 이란의 생션을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제재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브릭스의 시대죠. 자, 미국의 적들은 이미 새로운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도 눈치 빠른 애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부터 소외되고 이렇게 벗어나 있는 좀 이제 서구와 거리가 먼 국가들은 브릭스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뭐 제재 맞고 그리고 경제 폭망하고 그리고 자,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그다음에 IMF가 들어오고 싹 다 팔려나가고 이런 것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제가 이 글은 다른 곳에 올렸는데 여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백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여러모로 긍정적이고 사회가 바른 길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일본, 유럽엔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트럼프를 떠나서 미국 전체가 변해왔습니다. 미국이 이기적인 나라로 변신해왔고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트럼프가 되었어요. 미국은 친구를 재단의 제물로 올려서 미국을 살찌우고 적들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희망사항은 적들을 잡아서 제물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미국 제조업 부활은 중국 공장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한국 같은 동맹국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자인 우방국 기업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어리석고 바보지만 미국의 적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 내실을 강화하고 단단한 실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앙커, DJI, 중국 기업들이 일본 제품 품질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능 면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강한 군사력으로 미군과 대치하면서 글로벌 사우스로 브릭스의 이 영역을 더욱더 확대할 겁니다. 트럼프의 애초 북핵 카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 포기를 맞바꾸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김정은을 안심시키고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백악관 초기 자문인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제 최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이 막강해서 미군의 주도는 필수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최근에 미중 대립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서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야기를 하겠죠. 미국이 원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적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을 미국 경제 발전의 땔감으로 이용해서 미국을 살찌우는 구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들 나라들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거기 가서 너 세프케 하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그리고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국민, 제조업체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이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은 두 세계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 금융위기부터 2015년까지 이 레버리지가 잘 작동해서 한국 경제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도 한국을 필요하고 일본도 한국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도 한국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2008년에 미국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유럽이 2011년 재정위기로 약해졌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때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만약에 미국의 뜻에 반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이제 브릭스존과 이렇게 뭐 발을 걸치고 이중 플레이를 한다. 인도처럼 이중 플레이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괴롭힐 거다. 뭐 트럼프가 와서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살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죠. 프랑스와 일본, 인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 겉으로는 미국에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뒤에서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백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뭐 1인당 뭐 국민소득이 뭐 일본을 앞질렀다. 그래서 야 이제 일본 우습게 본다. 뭐 이런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가 국민소득이 뭐 미국보다 높죠. 그래서 미국을 얕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미국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는 그냥 발로 씩 밟아서 이렇게 문 떼면은 그냥 싹 이제 없어질 그런 나라입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건데, 일본의 경제 규모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프레젠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것, 자, 이것은 거대합니다. 미국이 팔을 비튼다고 해서 갑자기 전적으로 미국 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미, 뭐 아프리카 곳곳에 일본 기업들은 뻗어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디버시파이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팔 비틈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넓게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을 슈퍼맨으로, 미국을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로, 한국의 수호신으로 착각하고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이야기지만 미국의 현재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우방국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적들을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우방을 위해서 피를 흘릴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조업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제조업 부활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은 중국이 아니라 우방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진짜 초강력 무기는 입입니다. 위협, 협박, 사탕발림, 스위톡, 설교질 이런 것을 적절히 섞어서 지금까지 세계를 우방을 잘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계속 놀아나면 지금의 독일꼴이 된다는 거죠. 유럽꼴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송 앞부분에 제이디 벤스의 이야기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스위트토크, 협박, 이것은 적들에게는 이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이들은 이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우전도 대만 문제도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인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결국 중국은 뭐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만을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버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나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트럼프는 러우전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내 뭐 정치 역학, 뭐 네오콘 세력 뭐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량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건을 내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결국 러시아는 자신의 의지를 군사력으로 관철시킬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나 대만 여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내부입니다. 미국 자체 그리고 미국의 영내죠. 자, 여기에 경제를 이제 다시 발전시키고 미국의 삶을 이제 제 궤도에 올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가 제 궤도에 오른다는 뜻은 제조업이 그 국가를 서포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짱구를 굴리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방국들을 팔을 비틀고 그들의 기업을 인수를 하고 공장을 뜯어옮기고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라든가 뭐 자원의 사이즈 이런 것을 봤을 때 잠재력은 오히려 이제 브릭스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서구 블록에서 미국이 향후 한 10년, 20년 집중할 것은 주변에 이제 서구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주변국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피를 빨아서 미국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이제 미국은 집중할 거라는 거죠. 미국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럴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주가가 오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럴 기업도 없고 그럴 테크놀로지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일단 돈을 찍어내면 빚을 갚는 데 바쁜 거죠. 유럽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는 국가 부채, 공적 부채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20, 30% 있습니다만 GDP 대비. 그러나 이것은 뭐 사실상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미래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곳은 브릭스라는 겁니다. 향후 10년, 20년 서구 블록에선 뭐 유럽의 피를 빨아서 미국을 살찌우고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존은 상호 간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미 뭐 높은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뭐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도 유럽보다 서구존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이 흐름이 한 10년, 20년 지속이 되면은 서구에 거의 맞먹는 그런 이제 경제력으로 거듭나는 거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이제 세계는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답은 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